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화요일 특집 뉴스 오해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합니다. 탄핵 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오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공개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자리에 법조팀 구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먼저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출발을 했습니까? 네, 조금 전인 12시 48분에 서울구치소,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지금 헌법재판소로 이동 중입니다. 네, 경기 의왕시에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까지는 25km 정도 거리인데요. 서부지법보다는 조금 멀지만 지금 내비게이션 저희가 찍어보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어쨌든 경찰의 교통 통제 하에서 이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30분 안팎이면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서부지법에 올 때 보니까 30분 정도 걸렸어요. 오늘도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일찍 출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변호인들이랑 같이 이제 법정에 들어갈 텐데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이제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는 보니까 지금 여기가 헌재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럼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로 오고 있는 거고 이 상황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동은 어떻게 합니까? 호송차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 피의자 신분으로 구금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 호송 차량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그 주위로 경호 차량이 이제 따라 붙으면서 경호를 하게 되고요. 지금도 이제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호관들이 이제 경호를 위해서 대기 중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주변 얘기를 해서요. 주변 상황이 어떨까 궁금합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 서부지법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뭐 헌재 주변에도 시위자들이 몰려들어서 뭐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헌법재판소 주변은 어떻다고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우선 경찰 버스가 여러 대 이제 헌재 앞 도로에 이제 세워져 있으면서 차벽을 이루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또 이제 근처인 안국역에서 오후 1시부터 이제 지지자들의 집회가 또 시작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를 안전사고 등을 이제 막기 위해서 경찰 기동대가 주변에 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헌재에서도 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난주에 이제 서부지법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현재 주변에 기동대 64개 부대가 지금 배치된 상태로 알고 있고요. 또 이제 차벽을 설치를 해서 또 이제 혹시나 하는 이제 충돌 상황을 발생하기 위해서 대비를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곧 현재로 도착을 하기 때문에 경호처 관계자들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 기자가 얘기를 할 때 서울구치소에서 12시 48분에 출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교통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3, 40분이면 도착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오래 걸리지 않아서 조만간 도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습은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은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 앞 뒤로 지금 경호 차량들이 붙어 있잖아요. 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경호 차량들이 따라 붙으면서 경호를 하고 있고요. 네, 저렇게 헌법재판소 앞까지 올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동 중인 모습이고요. 네, 지금 현재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한남대교 남단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서울구치소에서 12시 48분에 출발을 했고요. 지금 모습은 한남대교 남단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교통이 통제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한 3, 40분 안에 헌법재판소까지 도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론기일은 2시부터 시작인데요. 이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1시 30분까지는 도착하겠다 이렇게 밝혀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포토라인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 앞에 다만 이제 지하를 통해서 들어갈 거다라고 지금 알려진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서부지법 때도 포토라인이 설치되기는 했었잖아요. 그런데 기자들 앞에,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고 지하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헌재에서도 비슷하게 지금 예상은 되고 있다.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15일이었죠. 지난 15일 날 이제 체포 영장이 집행된 날에도 이제 공수처 청사 후문에 포토라인이 설치가 됐는데 그때도 이제 후문 취재진을 피해서 정문으로 들어갔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지법도 지하를 통해서 들어가서 저희가 실제로 보진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모습을. 오늘도 그렇게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서울구치소를 출발을 해서 지금 한남동의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잠시 전에 저희가 한남대교를 넘어오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지금 한남동을 거쳐서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교통이 통제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 오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앞뒤로는 경호 차량이 배치가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 7대 넘게 지금 같이 이동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좀 꽉 막혀 있는 상황인데 오른쪽은 아무래도 이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앞 모습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곧 도착을 할 걸로 보여서 지금 이를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밖에는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차벽을 두르고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잠시 전에 보셨고요. 지금은 헌법재판소 내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할 거에 대비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부지법 같은 경우에는 2시에 영장 실질 심사였잖아요. 거의 그 시간에 맞춰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을 했었고 또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예상보다 일찍 출발을 했고 헌법재판소 도착도 그때보다는 좀 이른 시간에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 현직 대통령이 헌법 탄핵 심판전에 출석을 하는 날이고요. 또 이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1시 30분까지 넉넉하게 좀 일찍 도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조금 더 일찍 출발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습은 헌법재판소 인근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찰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찰 버스가 지금 차벽처럼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양옆으로 이제 기동대가 서 있는데 지금 네, 국회 측인 걸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측인지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지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진짜 어떻게 보십니까? 한남동 관저 앞 시위대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메시지를 냈는데 일관되게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부당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필 편지와 동영상, 변호사 등을 통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서울지방법원은 체포영장 발부는 무효라고 말입니다. 이 신청 절차와 적부심 절차에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굽히기는커녕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애국 시민이라고 하면서 선동성을 배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 시스템 부정 행위가 결국 1월 19일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서부지방법에서 벌어진 그 시위대의 폭동 행위로 이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극우 시위대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처단한다면서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시설물을 부수고 7층에 있는 판사실까지 침입하여 공격하였습니다. 경악할 만한 폭력행위로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는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폭력의 조짐을 김민전 의원이 주선했던 강공청년단, 백골단 출범 국회의견에서 보았습니다. 강공청년단은 독재자 이승만 시절의 극우 폭력 정치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백골단은 독재자 전두환 시절 국가폭력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재판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자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를 부추기고 선동한 자들의 책임도 또한 엄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폭력이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속한 탄핵 심판 절차를 통한 대통령의 파면이 무너져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증거 조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제출하여 채택된 서증과 영상 증거에 대한 네, 지금 화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이 화면 전에는요, 국회 측 대리인단 김희수 대변인이 발언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정지된 화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헌재를 향해서 오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지금 앞뒤로 경호차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모습은 경호차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헌재 주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참 법무부 호송차가 지금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방금 도착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 지하 주차장 쪽으로 지금 일단 들어갔고요. 그래서 포토라인 없이 그냥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심판정으로 바로 입장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는요, 경호 차량들이 헌법재판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찬 법무부 호송차가 헌재 지하 주차장으로 먼저 들어가고 경호 차량들이 잇따라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헌법재판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취재진과 국회 측 대리인단이 지금 도착을 해 있는 상태인데요. 포토라인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지난번 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 그 법무부 호송차가 지하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억지로라도 판을 뒤집어 보겠다는 네. 미몽입니다. 지금 국회 측 대리인단이 어떻게 계속 해서라도 이제 발언을 이어가고 탄핵 있는 심판을 모습인데요. 무력화하고자 하는 억지입니다. 네,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절차는 이미 본 궤도에 올랐고 종착역인 파면 선고는 멀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에게는 탄핵 심판정에서 상식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을 방어할 의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이 정상적인 법적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는 한치도 방심하지 않고 피청구인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받아내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석합니다. 여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피청구인이 출석하여 자신을 변호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저희들도 피청구인이 하는 변론 내용을 충분히 경청할 것입니다. 재판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까지 저질러온 이 사태에 대해서 아주 깊은 성찰과 최소한의 반성의 뜻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조그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신 장면은요,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이 지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회 측의 입장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국회 소추인단의 김희수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다. 이런 부정행위가 시위대의 폭동으로 이어졌다. 그 서부지법 사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그 시위대가 7층에 있는 판사실까지 공격하는 일이 있었다. 헌정 질서가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폭력 조짐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인 그 사례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폭력 조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선동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 심판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이제 신속한 파면 선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도 이어갔습니다. 또 이제 방금 좀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또 처음 출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이제 피청군이 출석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한다는 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호인단, 국회 측 대리인단도 충분히 경청을 할 거고 재판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저질러온 사태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과 최소한의 반성이 있기를 좀 기대해 본다라는 말도 함께 남겼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장면은요.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 호송차를 비롯한 경호 차량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화면은 12시 48분에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11시 11분쯤 이 차량이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재진들 앞에 서지는 않았고요. 지하에 있는 헌법재판소 지하를 통해서 올라가는 모습까지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뭐 포토라인에 설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기는 했었죠. 준비는 돼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대통령이 처음 이제 심판정에 출석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다들 취재진들도 이제 그 포토라인 근처에 이제 대기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윤박근 변호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진들이 질의를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럴 걸로 보입니다. 여기 서시냐고요? 그건 안 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비상입법기구 만약에 금성공에서 설치됐다면 여기 계신 변호사님도 활동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가 뭐죠? 비상입법기구 모르시나요? 이게 뭔데요? 김의원이 지금 움직였어요. 이상 입법 끝나고 말씀. 오늘 출석하는 이후에는 지지자 결집 구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정치적인 하지 않겠습니다. 본안은 책임감 느끼십니까? 국정 관련해서 책임을 느끼십니까? 무슨 이상한 말씀하지 마세요. 저 헌법재판 관련해서 왔으니까 끝나고 말씀. 예? 대통령 의지입니다. 비상경 관련 문제는 비상경의 정당성이고 취재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출석은 이제 윤 대통령의 의지다. 이 정도만 짧게 얘기를 했고요. 다른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제대로 답하지 않고 지금 심판정 안으로 지금 들어간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탄핵 심판에 출석을 한다. 이 얘기가 어젯밤 늦게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윤갑근 변호사가 어제 저녁 9시 55분쯤에 윤 대통령이 3차 헌재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한다고 갑자기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지금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고 구치소에 찾아가서 대기를 하다가 구인이 결국 불발됐다라고 공지한 직후입니다. 네, 6시간 넘게 대기를 한 건데 저희가 무슨 상황이 있길래 이렇게 지연되나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탄핵 심판 변론을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조사를 못 받는다고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도 SNS를 통해서 지금 공수처 수사관들이 윤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대기를 한다. 우리는 변론을 준비하는데 이제 방해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저녁 늦게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제 탄핵 심판에 출석을 했는데 복장은 어떻게 됩니까? 복장은 현재 지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수의를 입지 않고 사복을 또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렇게 입고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뭐 변호인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왜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는지
뭐 이유를 설명을 한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인 직접 이제 입장을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출석을 결정을 한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을 해서도 이런 주장을 이어간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도 이제 직접 출석을 해서 직접 이런 개헌의 정당성을 주장할 걸로 보이고요. 또 이제 그동안 지지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도 내왔잖아요. 탄핵 심판정에 직접 출석함으로써 이 지지층을 향해서 어떤 결집을 좀 의도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찬 그 법무부 호송차가 서울구치소를 지나서 한남대교를 지나 한남동을 거쳐서 헌법재판소에까지 도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12시 48분에 서울구치소를 출발을 했고요. 1시 11분쯤 헌재에 도착을 했습니다. 취재진들이 있었고 포토라인이 마련돼 있기는 했는데 취재진들 앞에 서지는 않았고요. 지하를 통해서 헌법재판소로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민지 기자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 왜 전격적으로 출석을 결정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최대한 이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에게 최대한 자주 자기 자신을 노출시킴으로써 윤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공수처가 더 수사하다가 나중에는 검찰이 10일 정도 마무리 수사를 할 건데요. 이 공수처 수사에서 네. 최대한 협조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뭐 나쁘게 얘기하면 수사방해죠. 공수처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다.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그 헌법재판소에 있는 동안에는 수사를 할 수 없잖아요. 공수처. 그러니까 그거는 부수적인 네. 효과 목적인 것 같고요. 가장 주된 이제 목적은 지층 결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뭐 탄핵 소추된 대통령들이 한 번도 출석은 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네. 왜 다르게 판단을 했을까요? 그때하고 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그때하고는 네. 상황이 다른 거고, 또 처음에는 왜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잖아요. 안 했죠. 네.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52조에 의해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되고 그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 출석 없이 심리를 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기일에 안 나왔고 그래서 두 번째 기일에도 안 나와서 지금 윤 대통령 없이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번엔 또 체포영장에 이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돼서 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있는데 이번엔 또 나왔다고. 네. 그 지난번에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을 때 네. 신변 위협, 네. 안전을 이유로 해서 탄핵 네. 심판에 안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네, 네. 변론이 진행이 됐는데 어제 갑자기 내일은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나와서 본인이 얘기를 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라고 봤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지금 직접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많은 언론들이 예상하듯이 자기는 경고성 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권은 헌법 77조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또 이게 경고성 계엄일 수밖에 없는 게 나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서 계엄을 해제했다. 그리고 다친 사람도 없지 않나. 그렇게 주장을 해왔죠. 예. 그런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나는 헌법 77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또 형법 내란죄라든지 형법의 직권남용죄 규정을 위법한 그러한 계엄 선포를 한 적이 없다. 그런 항변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치행위다. 비상계엄은? 나의 행위는, 비상계엄 선포는 이제 대통령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그러한 통치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심사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주장들이 오히려 저는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는 악영향을 주리라 봐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그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의 증거들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 언론을 통해서 영상으로 다 봤잖아요. 헌법재판관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국회에서 증언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어떤 계엄군 투입, 그 다음에 무장한 채로 본회의장에 가라. 네. 그리고 총을 썼더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있는 본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까지 지시를 했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본인은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그 국회 관계자들이라든지 혹은 방송을 보고 달려온 국민들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런데 방송을 보고 달려온 국민들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계엄군이 국회 본청 밖에서 질서 유지를 해야죠. 네? 계엄군이 지금 유리창을 깨고 본청 안으로 난입한 게 다 나갔는데 그리고 많은 그 사령관들이 그런 구체적인 지시까지도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부인하면서 나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거다. 그리고 나는 경고성으로 계엄을 선포한 거고 그래서 2시간 만에 끝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거는 헌법 77조 위반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건 내란죄도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할 건데 그런 주장을 듣는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한 기준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어요. 그게 뭐냐?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는데 그 위헌 위법 행위가 중대해야 한다는 위헌 위법 행위의 중대성이란 그 기준을 판례를 통해서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냐와 관련해서 헌재가 두 가지 기준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직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혹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부여한 신임을 배신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는 중대한 위헌 위법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비록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았지만 탄핵, 파면돼야 한다. 그런 기준이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대통령이 이제 현재 심판정에 가서 또 자신의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든가 혹은 자신의 행위가 경고성 계엄이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걸 듣는 헌법재판관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정말 헌법 수호의 여지가 하나도 없구나. 헌법 수호의 의지가 정말 하나도 없구나. 이런 분을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면 정말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겠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할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네. 저는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어느 정도 그걸 알 것 같아요. 지금 모를 수가 없잖아요. 네. 기준이 너무나도 명백한데. 네. 그런데 왜 나오냐? 오직 지지층 결집이랍니다. 거기에 더 목적이 있다. 지금 화면을 보니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 그 법무부 호송차와 경호 차량이 지상이 아니라 그 지하를 통해서 헌법재판소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모습으로 보이죠, 지금? 네, 맞습니다. 1시 11분쯤에 이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차량이 들어가는 걸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이 지하 주차장 내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하 통로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지금 경호원들이 이제 경호 차량 배치 등을 지금
지시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서울구치소 들어갈 때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좀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차량으로 막거나 좀 하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오늘도 지금 지하 주차장에 호송차와 경호 차량이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 모습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네, 지금 원래 세로로 세워져 있던 법무부 호송차를 지금 가로로 조금 바꿔서 지금 후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지하 통로 쪽으로 데려오는 모습인데 이제 그 주변에도 지금 경호관들이 지키고 있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모습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까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윤곽근 변호사가 기자들 질의에 대답을 하지 않고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변호인단 측이 보도 자료를 냈습니까? 네, 조금 전에 이제 변론기일 진행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요. 이제 어떤 내용으로 이제 변론기일에 임할지 그런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비상계엄 선포 경위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또 변호인단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관련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도 적어놨는데요. 우선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마비, 또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위헌적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마비, 또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한 안보의 위협을 또 언급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선거 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로 이제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각각 오늘 변론기일 때 증거를 제출하겠다, 또 설명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이 지금 좀 새롭게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요. 최근 북한과 중국 등 전체주의 일당 독재 국가들이 서구 진영의 국가를 상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개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설명과 증거도 제출하겠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고 대리인단도 도착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상황이 어떤지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으니까요. 헌재를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영 기자, 윤 대통령 도착을 했죠? 네, 12시 48분쯤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나온 윤 대통령이 조금 전인 오후 1시 11분, 약 23분 만에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 호송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는데요. 내부 통로를 이용해 조금 뒤 오후 2시부터 열릴 본인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전망입니다. 호송 차량이 이곳까지 이동하는 동안엔 교통신호를 제어한 채 도로가 통제됐고요. 윤 대통령 호송 차량은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한남대교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통과했고 남산 1호 터널을 지나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대통령 경호 차량은 앞뒤로 따라붙었습니다. 앞서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도 있던 만큼 헌재는 보안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헌재 경내엔 대통령 경호처 소속 버스가 배치돼 있는 상태고요. 또 외곽은 심판정 앞을 중심으로 기동대 버스로 차벽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헌재에 동원된 경찰력은 기동대 64개 부대 4천여 명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정 출석은 헌정사 최초인데요. 박근혜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당사자의 직접 출석은 없었습니다. 오전 중에 대통령 경호처에서 헌재를 찾아 경호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일반 방청객들과는 분리돼서 소심 판정에서 대기하다 대신 판정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시민 방청이 가능한 공개 재판이지만 심판정 내부엔 경호처 인력이 배치되진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출입구 근처와 복도 등 건물 내외부 곳곳엔 대기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변론기일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또 국회와 선관위의 군경을 투입한 경위 등 핵심 쟁점을 직접 물을 걸로 보입니다. 또 원래 증거조사도 예정돼 있었는데요. 국회 측에서 제출한 선관위 CCTV 등을 직접 재생해서 볼 전망입니다. 헌재 심판규칙상 피청구인이 출석하면 재판장 신문은 물론 소추위원인 국회 측 신문도 가능합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 등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기존 본인 주장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전체 영상이 녹화되고 또 공개 가능한 만큼 발언 하나하나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어제 윤 대통령 측이 최소 24명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투표관리사무관 등을 포함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전현직 국무위원들, 또 국회가 탄핵소추한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증인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탄핵 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오늘 기일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면서 경찰은 주변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4천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폭력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류현준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면서 일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기동대 병력이 배치됐고 경찰 버스도 줄지어 서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근처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경찰은 차벽을 세우고 안군역 근처 집회 장소에서 헌재 방향으로 진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키면서 경찰은 이곳 헌법재판소 경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기동대 64개 부대, 경력 4천여 명이 동원됐는데요. 사실상 동원 가능 인원을 모두 끌어모아 만일의 폭력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당시에는 착용하지 않았던 헬멧 등 신체 보호복도 준비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변에서 맞불 시위를 벌이면서 경찰이 충돌을 막기 위해 질서 유지선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 비상행동은 오늘부터 3주 동안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받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모두 24,123명의 의견서를 모으기로 했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을 기억하자는 의미입니다. 헌법재판소 근처 광장에서는 오늘 저녁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근처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구민지 기자, 앞서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일반 방청객들이 있잖아요. 그럼 동선을 분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변론은 대심 판정에서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는 후문이 있고 또 대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양측에 2개가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고요. 그래서 총 3개인데 방청객들은 이제 뒤에 있는 후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대리인 출입구를 통해서 이제 윤 대통령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단이 이제 양옆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청객이 앉아 있는 쪽으로는 들어가지 않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동선이 분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지는 않지만 이게 영상이 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취재 기자들이 시청이 가능하고 거기 방청객들도 보게 되는 뭐 그렇게 공개 재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론길 발언 영상들은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영상으로 송출이 되고 그래서 오늘 저녁 뉴스에 아마 사용해서 보도가 되게 될 텐데요. 녹화가 실시간으로 되어 있고 또 방청객들을 비롯해서 취재진들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발언 하나하나 좀 신중을 기하는 모습으로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지금 구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영상이 다 녹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네. 일반 방청객도 있잖아요. 네. 그럼 발언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직접 출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과연 유리할까? 그래서 직접 출석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록 네. 헌법재판소 재판부에는 그 결정에는 악영향을 끼칠지라도 이게 공개되기 때문에 지지층에게 내가 이렇게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나가서 내가 억울한 점을 이렇게 잘 주장을 했다. 그럼으로써 이제 지지층이 더 결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이 탄핵 심판 자체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목적은 다른 데 있다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예. 목적은 네. 바로 이제 탄핵 심판에서 뭐 기각 결정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은 제가 볼 땐 하나도 없고 오직 이렇게 자기가 떳떳하게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나와서 자기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여론의 반전을 깨하고 또 부수적으로는 공수처의 이제 수사를 좀 지연시키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노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구속영장 때도 비슷했거든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갔잖아요.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다라는 게 법조계의 대다수의 의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간 게 네. 그럼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그 보안도 좀 우려가 돼요, 사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지지층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지금 노출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도 간다. 이랬을 때 또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난번과 같은 서부지법의 그런 폭동 사태로 비화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상황을 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물론 네. 윤 대통령은 어젠가요? 그 서부지법 그 사태가 있고 나서 지지자들에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달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윤 대통령은 수차에 걸쳐서 사법부의 권위를 흔들어 왔어요. 체포영장 그 발부 전후 관련해서 대국민 그 메시지를 통해서 끝까지 싸우자 그랬잖아요. 지지자들에게. 그렇죠. 싸우자는 게 뭐예요? 그건 그러한 뭐 물리력 행사도 포함하는 그러한 범위 아닌가요? 예. 그리고 보십시오. 처음에는 공수처에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고 하면서 공수처를 계속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 비난의 화살이 사법부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법관이 이 영장을 불법하게 발부했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의 신청해가지고 법원이 그 적법한 영장 발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그 사법부를 흔들어대고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뭐 여당 정치인들도 유력 정치인들도 뭐 왜 서부지법에 했느냐. 서울중앙지법에 하기로 그 공수처법에는 돼 있는데 그런데 공수처법 그 조항에 본문은 서울중앙지법에 하라고 돼 있지만 단서는 다시 범죄지라든지 주소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에 관할 구역에서 이제 영장을 신청해도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가지고 네. 문제 없다고 네. 네. 법원이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계속 흔들잖아요. 법원의 판단이 그러니까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했다. 그런 식으로 흔들므로써 사실은 이미 지지층들에게는 지금 문제는 법원이다. 이런 시그널을 저는 계속 줘왔다고 생각해요. 그랬기 때문에 지난 일요일 날 새벽에 그런 법원에 대한 난입과 이제 공격 행위가 발생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헌재 나온 그 국회 측 소추인단이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행위가 시위대 폭동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교수님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같은 맥락이죠. 네, 네. 예,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사법부는요, 사실은 국가 시스템에 있어서 그 최후의 보루예요. 행정부나 국회는 뭐 여야로 나뉘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예? 싸울 수 있고 그 지지하는 분들이 뭐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 앞에서도 경계 지점 100m 이내에서는 어떤 상황적 조건 하에서는 집회나 시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집회나 시위를 한 게 아니라 난입한 거잖아요. 네. 그것도 기물을 파손하고. 맞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국회 측 소추인단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도착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거짓말을 낳고 폭동을 낳습니다. 거짓말도 계속 되풀이하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나중에는 의심하지만 결국 믿게 된다는 것이 괴벨스의 선동 이론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괴벨스의 유령들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짓의 유령을
물리칠 것입니다. 불의를 몰아내고 사법 정의를 반듯하게 세울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값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주 평범한 정의입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내란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내란 선동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급기야 폭도들이 서부 지법을 난입해 폭동 사태까지 일으켰습니다. 제2의 내란 사태이고 제2의 폭동 사태가 걱정됩니다. 헌법재판소도 위험합니다. 헌법재판소도 폭동의 표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경계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하여 헌재에서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해야 합니다. 윤석열을 파면해서 사법체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내란과 폭동이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헌재에서 신속한 파면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석하는 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람 위에 법 없고 사람 아래, 다시 하겠습니다.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도 없습니다. 법 절차에 맞게 합법적으로 진술하고 법을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법 준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차제에 한마디 더 드린다면 지금까지 내란 사태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기대합니다. 저도 한마디 할까요? 윤석열 피청구인의 내란 행위가 그의 구속과 더불어 끝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옹호 세력들의 선동을 받은 폭도들이 사법부를 침공하고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위협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윤석열 피청구인이 할 말이 별로 없을 텐데 왜 굳이 헌재에 출석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속인 천공의 말처럼 기일을 끌면 권좌를 해먹을 수 있다는 그런 헛된 망상을 가지고 재판을 방해하러 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수구 폭도들을 결집시키고 또 선동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의 안정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그의 직위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신속하게 파면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간 윤 대통령 출석 안 했는데 오늘 갑자기 나오게 된 이유는 국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일을 연장시키려는 의도,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은 24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실성이 없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기일을 늦추겠다는 그 의도, 재판 방해 의도로밖에는 읽히지가 않습니다. 예. 내란 발생 47일 만에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구속됐습니다. 내란으로 불멸의 밤을 세우던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윤석열은 체포 전에 10쪽짜리 손편지를 냈습니다. 그 손편지의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둘째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라고 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셋째는 내란죄가 빠졌으므로 사기 탄핵이라고 하고, 넷째는 공수처의 수사를 부정하면서 불법 영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극우 세력의 가짜뉴스 4개와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내란 수괴가 출석합니다. 이러한 윤석열 출석에 대해서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내란을 선동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법규순을 부르는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신속히 파면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헌재에서 내란죄를 따져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란죄는 철회된 게 아니라 내란 행위로 그대로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헌재에서 잘 판단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 측 탄핵 소추단이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해서요. 심판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지금 탄핵 소추단이 대답을 할 때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나왔을 걸로 보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러 대답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기일을 연장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아까 그 지지층 결집, 네.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 회피만 말씀드렸는데 하나 빠뜨렸군요. 예. 탄핵 심판 지연의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연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보니까 헌법재판관들도 본인이 나와서 아무리 뭐 헛된 주장이지만 주장을 늘어놓는데 그것도 피청구인인데 말을 막을 수가 없어요. 끊기가 굉장히 힘들다고요. 말을 끊기가.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헛된 소리, 장광설들을 막 늘어놓겠죠. 그러면 뭐 1시간도 갈 수 있고 2시간도 갈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정인 신청 또 무더기로 해서 나는 지금 그런 지시 내린 적 없다 그러는데 국회에서 내가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총을 쏘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라고 지시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령관들 다 불러달라. 그래서 누구의 증언이 맞는지 한번 여기서 밝혀보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마 정인 출석도 무더기로 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어제만 24명을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렇게 네. 신청을 하면 네. 헌재가 다 받아줍니까? 어떻습니까? 받아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형사재판에는요, 정인 신청을 하면 반대 당사자가 부동의하지 않는 한 받아줘야 돼요. 정인 신청을 받아줘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계속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탄핵 심판은 일종의 징계 절차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굉장히 정인 신청이나 혹은 증거 채택에 있어서 형사재판보다 훨씬 더 넓은 재량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24명이 아니라 수백 명 신청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제만 24명을 했다는 거죠. 어제만 또 24명으로 하겠죠, 시작했다는 뭐. 거지.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이거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요런 사람만 부르겠다. 이렇게 골라서 부를 수 있어요. 아니 보니까 그 24명 안에요. 인적 사항이 포함이 안 된 투표 관리관 사무원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받아줄 이유가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성명불상입니다. 성명불상 정인으로 이제 신청한 것은 네. 헌법재판소에서 다 그런 것들은 이제 배척하겠죠. 아니 증인을 신청을 한 거 보면은 좀 의도가 보이기도 하죠. 지금 보면은 이 인적 사항이 포함 안 된 투표 관리관이나 사무원을 증인 신청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뭐 부정선거 의혹을 더 부각시키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이기도 하고요. 한덕수 총리, 최상목 권한대행,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증인 신청을 했다는 건 이거 봐라 야당이 이렇게 탄핵을 무더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비상계엄을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증인 신청을 하더라도 이 재판과 이 심판과 상관이 없다고 헌재가 판단을 하면 받아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중에 누가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그 계엄을 선포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 부정선거를 한 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예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한 거가 경찰력으로는 안 되고 오직 군사력으로만 이걸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네. 헌법 77조의 계엄 선포의 상황적 여건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정선거라는 것을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정에서 증인을 불러다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분명히 그 성명불상으로 해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증인으로 신청한 거, 그 증인 신청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지금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국회 뭐 탄핵소추단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나왔을까? 그 중에 하나가 공수처의 수사를 회피하려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 기자. 그러면 탄핵 심판에 나오게 되면은 그럼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이 피청구인이 출석할 수 있는 거는 피청구인의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공수처가 따로 공수처의 허가를 받아야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앞으로 계속 뭐 될 수 있으면 나가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공수처로서는 지금 오늘도 원래 오전에 강제 구인을 하려고 했는데 이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을 하면서 그게 불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만약에 실제로 나간다고 하면 그 날은 이제 그냥 강제 구인이든 뭐든 조사를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1차 구속 기한이 오는 28일로 공수처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전에 했던 조사들 이미 체포 당일에만 조사에 응했고 그때도 물론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그 이후에 2차례 또 구속된 이후 2차례의 조사 출석 요구 모두 거절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데 지금 기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좀 다급한 상황인데 윤 대통령 측에서 저렇게 계속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조사를 하기 어려운 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 수사도 좀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사실. 지금 뉴스 속보로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3차 변론기일 2시부터 시작인데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관계자들이 입장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착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럼 쟁점이 뭡니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오늘 뭐 선관위 관련된 CCTV도 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보도자료도 배포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좀 나열을 했습니다. 야당 측이 탄핵소추권을 남발을 했다. 또 예산을 삭감을 하고 위헌적 입법 폭주를 해서 국정이 마비가 됐다라고 했고요. 또 이제 부정선거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또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 이런 이유들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들을 다시 한번 되풀이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시나 사변, 비상사태시라는 이 비상계엄 발동 요건에 맞지 않는 그런 요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그리고 법률상 위배되는 부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교수님이 헌재가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이제 당사자가 출석을 할 경우에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럼 피청구인에게 발언 기회는 뭐 어떤 식으로 주게 되는 겁니까? 예, 당사자가 뭐 발언하겠다라고 신청한 시점에 보통 발언 기회를 주죠. 아, 본인이 그럼 제가 이때 발언을 하겠습니다라고 예. 요청을 합니까, 보통? 뭐 그렇게 하죠. 네. 예. 그러면은 국회 그 재판관도 물어볼 수가 있고 국회 소추인단도 직접 이렇게 신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네, 윤 대통령에게요. 그렇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발언을 할 수 있는 대신에 네. 또 재판관 등 또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는 또 답변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지금 물론 그때도 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아, 직접 나왔는데 진술 예. 거부권까지 할 건 같진 않은데 예. 그러면은 네, 지금 시간이 2시가 다 됐는데 지금 구민지 기자 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입장을 했다는 겁니까?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1시 56분쯤, 그러니까 조금 3분 전이, 57분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양복 차림으로 맨 앞줄 우측 좌석에 착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원래 구치소에서는 수의를 입고 있었지만 이제 수의를 입고 무조건 출석을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양복 차림으로 들어와서 착석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용자복을 입을 수도 있고 양복을 입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양복 차림으로 나왔다는 거고 아까 국회 측 대리인단이 1시 56분쯤에 들어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57분에 입장을 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뭐 재판관이나 국회 소추인단도 오늘은 직접 신문을 할 수가 있다. 윤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을 해서 또 주고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오늘 좀 치열하게 전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떠세요? 그게 공개 변론이죠. 변론이라는 게 그런 거죠. 쌍방의 이야기 자유롭게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꼭 유리할 거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목적은 다른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변론기일 23일입니다. 그날은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출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나오겠다. 나올 수 있는 한 계속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은 대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노리는 거라고 저는 봐요. 어떤 부분을 노린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 기소가 안 돼서 형사재판은 안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리 탄핵 심판 정에서 이제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나 사령관들을 증인 신청해가지고 본인이 탄핵 심판정에 나간 상태에서 보는 거죠. 대면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렇게까지 하려면 보지 않는데 형사재판은요. 그러니까 그 피고가 나와가지고 또 직접 증인들을 신문할 수도 있어요. 직접 신문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형사재판이라서 그런 거고 아마 헌법재판소는 이거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징계 절차에 가깝기 때문에 그 정도로 형사재판에서 인정되는 이제 피고인의 권리 보장은 해주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야말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나 혹은 지시를 받은 사령관들을 형사재판처럼 직접 이렇게 신문도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그런 공범들에 대해서 주는 위압감이라는 건 상당하겠죠. 예. 그런 점도 노렸다. 노렸을 수도 있죠. 그런데 네. 그런 것까지는 헌재가 안 받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럼 다음 기일에는 김용현 장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이 출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두 사람의 증언이 좀 이렇게 배치되는 면이 좀 있거든요. 그중에 저희가 살펴볼 게 포고령 1호가 있고 비상입법기구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포고령 1호 같은 경우는 김용현 장관 측하고 대통령 측하고 입장이 다른 거 아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개헌포고령 1호인데요. 여기는 국회와 지방의회 등 정치 활동을 일체 금지한다라는 위헌적인 내용이 담겨서 논란이 됐었죠. 이걸 누가 작성했는지를 두고 사실 최근에 진실 공방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측 사이에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뺏긴 거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 등 이제 정치 활동을 일절 금지하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대통령에게 국회 해상권이 있던 과거 예문을 김 전 장관이 잘못 가져와서 의도와 다르게 작성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잘못 적은 게 아니다. 검토는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이 했다. 그러니까 물론 초안은 김 전 장관이 작성을 했지만 검토는 어쨌든 대통령이 했다는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한다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질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포고령 1호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23일에 두 사람 다 출석을 할 경우에 헌법재판관이 분명히 이 질의를 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데요. 네. 저는 윤 대통령 측에서 포고령 관련해서 또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메모 관련해서 지금 쟁점을 흐리는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포고령 1호 누가 작성했는지가 뭐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그걸 감수했다면은 그걸 검토를 했다면은 대통령이 같이 작성한 거예요. 메모도 마찬가지예요. 김용현 국방장관이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작성한 게 맞다 이게 논란이 되니까 그랬지만 대통령도
메모 안에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누가 작성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중요하지 대통령이 않다. 그런 보고령이라든지 메모의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가 쟁점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작성했느냐로 지금 쟁점을 흐리고 있잖아요. 이 전형적인 저는 물타기라고 봐요. 아니 그러면은 영장실질심사에 갔을 때 판사가 묻잖아요.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묻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이 썼는지 내가 썼는지 가물가물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 지금 화면에 헌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앞줄에 대통령이 착석을 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장에 넥타이를 한 차림새로 지금 앉아 있고요. 네, 지금 뒤에 대리인단이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3차 변론기일 2시부터 시작이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대리인단도 그렇고 국회 측 소추인단도 훨씬 일찍부터 도착을 해 있었어요. 지하를 통해서 들어왔고 지금 그 탄핵 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대심판정에 앉아 있는 모습인데요. 조금 전에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 제가 오늘 처음 출석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저의 탄핵 사건으로 또 고생하시게 해서 먼저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고요.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필요한 상황이나 질문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 발언을 마쳤다고 합니다. 헌재 들어가기 전에 국회 소추인단이 윤석열 대통령이 깊이 성찰하고 반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지 기자가 전해준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에게 송구스럽다라는 얘기를 했고 본인은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갖고 있다. 헌재도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니 여러모로 잘 살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아무리 지지층의 결집도 좋고 자기의 방어권 행사도 좋지만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론 분열을 가져오고 국가에 지금 얼마나 혼란을 초래해요. 예? 저는 정말 되묻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윤 대통령이 하셔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화면은 대심판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착석해 있는 모습입니다. 뭐 추가로 더 들어온 게 있습니까? 구민지 기자. 네,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금 말씀드린 그 발언 내용 말고는 새로 들어온 소식은 없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네, 이 헌재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는 되지 않지만 영상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요. 뭐 바로바로 되는 거는 아니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을 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일단 착석한 모습까지만 지금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시작에 앞서서 한 발언 국회 소추인단도 그렇고 지금 여러 곳에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헌법재판관에게 송구스럽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도 이걸로 지금 다 끝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기자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윤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이제 국민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은 아니고 재판관들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미 대국민 담화 그리고 이제 체포 당일에 내놓은 영상 메시지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그냥 되풀이하는 모습인 걸로 보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의 주장은 지금 공수처는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법치주의. 하지만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로 인해서 이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사실 이 적법한 형사소송법 그 절차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 여러 차례 나오지 않다가 그런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적법한 절차를 무시해온 건 바로 윤 대통령인데 이제 윤 대통령은 내가 하는 건 법치주의고 이제 공수처 너네는 법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주장을 지금 조금 전 소개해드린 발언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그런 취지로 말을 한 걸로 보이고요. 오늘 발언 기회가 어느 정도 더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변론 기일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습은 헌법재판소 외경이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화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리인단 그리고 국회 소추인단이 대심판정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헌재에서 영상이 녹화는 되기는 하지만 실시간으로 생중계는 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헌재가 화면을 제공을 하면 이후에 저희가 그 장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란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법치를 과연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군가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헌재에서도 그 부분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해 왔죠. 그런데요,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법권 독립입니다. 독립된 사법부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사법부의 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서 흔들었고 거기에 자극받은 지금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까지 해서 지금 서부지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상을 보니까 무슨 영장 발부한 판사 이름을 부르면서 그 판사실을 쳐들어가고 말이에요. 그야말로 사법체계 자체를 부정하고 법치주의에 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건재한 사법부가, 사법권 독립이 이루어진 사법부가 존재해야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말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자유민주주의가 되기 위한 그러한 중요한 요소인 그러한 사법부에 대해서 권위를 흔들고 결국은 그게 서부지법 난입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야말로 윤 대통령이야말로 네.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침해하려 하고 있다. 훼손하려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날 보면은 그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렸던 폭도들이 헌재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법부뿐 아니라 뭐 헌재 흔들기까지 하려고 하고 있다. 아까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대심판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헌재도 폭도의 겨냥이 될 수가 있다. 서부지법 난동은 제2의 내란 사태다. 제2의 폭동 사태가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십니까, 교수님?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제2의 내란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형법의 여러 조항들, 서부지법 난입, 이 여러 조항들을 위반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거는 이제 저는 소요죄 규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형법 115조는 다중이 집합해서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하면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소요죄인데요. 소요죄는 판례가 거의 없어요. 소요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란죄도 정말 내란죄도 그런데 지금 그렇죠? 저희도 소요죄는 사실 얘기는 들었어도 교수님 말씀대로 판례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런데 예. 여기에 소요죄 행동들이 지금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잖아요. 그래서 공용물 손괴라든지 폭행, 협박 이런 것들은 다 소요죄에 흡수될 수 있어요. 그런데 소요죄하고 내란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다중이 결합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중요한 차이점은 내란죄가 되려면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뭐냐와 관련해서 우리 형법 91조가 친절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킬 것, 혹은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이제 폭동을 일으켰을 것. 이 두 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서부지법에 이렇게 난입을 한 분들 중에는 물론 우발적, 충동적으로 난입한 분들은 저는 소유죄에 해당하는 거고, 근데 그 영상을 보면은 유튜버들이 스스로 찍은 영상이죠. 어떤 유리창을 깨고 무슨 미리 무슨 모해한 것처럼 7층으로 올라가자, 6층으로 올라가자, 6층에 판사실이 있다. 그 다음에 영장 판사실도 어디 있는지 알고 갔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거기 부수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전에 영장 판사실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서부지법 내부의 구조를 잘 알고 미리 계획을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계획을 하고 들어갔다면 헌법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 했다. 즉 사법부의 사법권이라는 기능을 소멸시키려고 지금 그런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만약에 서부지법에 침입해서 송계를 하고 판사실을 찾아서 헤맸다면 그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거고, 또 소요는 굉장히 우발적, 충동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서 폭행, 협박, 송계 행위를 하면 소요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계획적으로 하고 또 주모자가 있고 또 이게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다면 그건 내란이라는 거예요. 소요가 아니고. 물론 서부지법에 난입한 모든 분들이 내란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영상에서 잡힌 일부는 굉장히 계획을 한 것 같이 움직였잖아요. 조직적으로 움직였잖아요. 판사실을 위치를 알았잖아요, 지금. 그런 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수사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그렇게 다중이 결합해서 폭행 협박으로 나가는 폭동을 일으켰다면, 그래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건 제2차 내란인 거예요. 뭐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수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도요, 네, 저는 굉장히 네.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네. 된다고 봐요. 네. 오늘 서부지검이 뭐 바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으니까요. 왜냐하면요, 이게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이게 법적 책임을 빨리 기소해가지고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이런 게 재발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또 수사 하도록 질질 놔둬서는 끌고 안 되죠. 네. 뭐 이러면 이게 언제 또 재발될지 모르는 거예요. 엄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다음 타겟은 헌법재판소가 될 확률도 높아요. 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 잠시 쉰 다음에요. 교수님 또 다시 모셔서 다른 얘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